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1호가 세 차례 연기 끝에 미국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첫 교신에 성공한 차세대 소형위성은 앞으로 2년 동안 우주 방사선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피아트 경유차 2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폭스바겐 등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건데 정부는 전량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생체 리듬을 교란해 각종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진 청색광. 하지만 자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청색광의 두 얼굴, 과학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겨울철 식중독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무심코 먹은 어패류나 해산물이 식중독의 원인이 된다는데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증상과 치료법을 내 몸 보고서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이 세 차례 발사 연기 끝에 미국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발사 6시간 반 뒤에 카이스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면서 최종 발사 성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입니다. 로켓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3시 34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 로켓은 우리나라 과학연구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1호 등 17개국 64개 소형위성이 실렸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은 가로 세로 각각 0.6m, 높이 1m, 무게 100kg으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위성은 발사 6시간 31분 뒤인 오전 10시 5분엔 카이스트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하면서 최종 발사 성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펼쳐지고 배터리 전압, 내부 온도 등 위성의 전반적인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어떤 부품 사면은 그게 이제 군수 무기 제한 품목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기술 종속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서 위성은 앞으로 2년간 상공 575km 궤도에서 태양 폭발에 따른 우주 방사선 측정과 별의 적외선 분광 관측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여러 부품이 우주 환경에서 견디는지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기상 악화로 세 차례 연기됐는데 발사에 쓰인 펠컨 9 로켓은 우주 탐사 최초로 발사체를 세 번째 재활용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아기를 태어나게 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허젠쿠이가 지난주 홍콩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췄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허젠쿠이가 재직 중인 남방과기대 총장의 명령으로 선전으로 돌아왔고 이후 캠퍼스나 자택에서 연금당한 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과학기술부는 허젠쿠이의 연구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렁뼈로 불리는 연골은 다른 세포나 조직과 달리 한 번 손상되면 쉽게 재생되지 않아 관절염에 걸려도 치료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개구리에서 연골을 재생하는 유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해 새로운 관절염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양효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염.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닳아 염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재생되지 않아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방법을 처음으로 알아냈습니다. 비밀은 사람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의 머리뼈 형성 과정에 있었습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특정 효소가 나와 연골을 계속 분해해 염증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이를 끊어주는 유전자를 찾은 겁니다. 특히 이 유전자는 연골 손상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재생까지 도왔습니다. ITGBL1이라고 불리는 유전자를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유전자가 연골세포에서 발현이 돼서 연골세포가 연골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외에도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같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이 유전자가 사람의 세포에서도 똑같이 연골 손상을 억제하는 사실을 확인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줄기세포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세포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ITGB론 같은 경우는 연골 세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 자매지 인터넷판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관절염 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벤처 회사도 세울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피아트사 경유차 2종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됐습니다. 유럽에서 먼저 문제가 된 차종인데 국내에서도 이번에 조작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피아트사 2000cc급 경유차 2종입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더 1610대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 모두 2,400여 대입니다. 이들 차종은 지난 2016년 이후 독일과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됐으며 유럽연합과 미국 등에서 이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년 6월에 발표한 바 있고요.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에 유럽연합에 이 차종에 대한 제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가 실내 시험 인정 때만 정상 가동되고 실제 도로 주행 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적발된 폭스바겐과 닛산, 포르쉐 경유차와 유사한 조작 방식입니다. 실내 인증 시험은 기본적으로 20분을 주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의 경우에 20분이 지나면 배출가스 저감 장치 기능이 중단되거나 일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기준보다 6.3에서 8.5배 초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차량 전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고 32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나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기람 시정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같은 회사의 경유차 지프 체로키와 피아트 프리몬트도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노니의 분말이나 환제품 일부에서 쇳가루가 많게는 기준치의 56배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온라인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팔고 있는 노니 제품 27건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를 6배에서 56배까지 넘게 검출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와 선인촌 노니환, 주식회사 동광종합물산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 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주식회사 푸른무약 노니, 월드시안나라 노니분말, 행복을 파는 시장 노니환 등 9개입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해 폐기하고 위반 업체는 식품당국에 행정조치를 맡겼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정말 좋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한 사람이 먹는 수산물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1위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감사원이 수산물이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곳곳에서 허술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추은호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43%가 양식장에서 나옵니다. 생산량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은 자연산 수산물보다 항생제나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식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감사원이 전라남도에 있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당국의 안전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특정 양식장에만 조사가 집중됐고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는 양식장은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당국의 조사가 없었습니다.
어떤 양식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에 대한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다른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퀴놀론계 항생제는 동물용으로 제조와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정작 양식장에서는 사용 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퀴놀론계 항생제가 양식장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퀴놀론계 항생제가 검출된 수산물이 폐기되지 않고 유통된 경우도 22건이나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전국 15곳의 굴 생산 해역을 관리 대상 해역으로 추가로 지정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서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청색광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네. 두 분 혹시 청색광, 블루라이트에서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왜 우리가 휴대전화 화면 볼 때 이 청색광이 나와서 눈에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 블루라이트 막아주는 안경도 많이 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폰은 기본적으로 있어서 필터를 쓰는데 약간 누렇긴 한데 좋다고 하니까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블루라이트 막아주는 필터가 있나 봐요. 예. 네, 말씀하신 이런 청색광은 푸른 계열의 빛인데요. 이 태양빛에도 존재하는 파장으로 자연스럽게 동물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청색광 때문입니다. 이런 인공 청색광은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긴 하지만 밤에 쐬면은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색광이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그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청색광은 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자연 상태에서는 해가 뜨면은 동물이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하게 되는 거고요. 네. 밤에는 청색광이 줄어들어서 동물이 잠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 발달로 이제는 밤에도 청색광을 쐬게 되면서 이런 수면 패턴 등 생체 리듬이 교란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생체 리듬이 망가지면은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우울증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가시광선에는 빨주노초 파란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어떻게 딱 그 중에 청색광만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건가요? 네, 그 이유는 멜라놉신이라는 단백질 때문인데요. 네. 이 멜라놉신은 망막세포에 빛이 닿으면 분비되는 단백질입니다. 뇌에 빛에 대한 정보를 보내고 또 수면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포가 빛에 10분 이상 노출이 되면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억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자야 하는데 빛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수면 호르몬이 억제되면서 생체 리듬이 교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멜라놉신이 가장 많이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480나노미터, 즉 푸른빛, 청색광입니다. 네. 이 때문에 청색광이 이렇게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교란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멜라놉신이 분비되면서 수면을 방해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이 청색광이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것 말고도 눈 자체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청색광이 시세포를 직접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미국의 연구팀이 빛을 받아들이는 망막 시상세포에 청색광을 포함해서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여러 가지 파장을 비춰보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빛에서는 세포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유독 청색광만 이 청색광을 쪼인 세포만 변형되고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청색광의 고에너지가 시상세포에 닿으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서 세포를 파괴한다고 연구팀은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보는 청색광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청색광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연광도 좀 해로운 건가요? 이 자연 청색광도 우리 몸에 똑같은 영향을 주기는 하는데요. 네. 하지만 밤에는 해가 안 뜨기 때문에 이런 수면 방해 등의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낮에는 또 오히려 순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햇빛에 포함된 청색광이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T세포라고 있는데요. 이 T세포를 활성화해준다고 해요. 이 T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과산화수소가 합성돼서 예. T세포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네, 순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낮에 쓰이는 그런 자연 청색광은 피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살을 빼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맑은 날에 햇빛을 쬐 때 받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의 청색광을 지방 조직에 쏘이면은 예. 지방 세포 크기가 작아지고 심지어는 지방의 분해도 활발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여름보다 겨울에 더 살이 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겨울에 햇빛이 더 줄어드니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무리하게 햇볕을 쬐는 것은 건강에 위험하겠죠. 햇빛을 적당히 쐬고 또 낮에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밤에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직전에. 맞아요. 저도 그러는데 좀 적절히 사용하고 거리 좀 두고 좀 조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2일부터 폴란드에서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오는 14일까지 그러니까 2주 동안 계속되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이 24번째 회의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다루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197개국이 참가를 하는데요. 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이번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파리 협약은 지난 2015년 열린 제21차, 지금 24차인데 21차 당사국 회의에서 합의된 국제 협약인데요. 네. 세계 195개 당사국이 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과 이전과 비교해서 2도 정도로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오는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 의정서를 이어받는 협약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 감축 목표치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이나 원활한 탄소 배출권 시장 조성을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협약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을 몇 % 정도나 좀 줄여야 되나요? 네, 유엔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이 파리 협약의 목표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 2010년에 45%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 네, 또 2050년에는 온실가스가 아예 배출되지 않도록 전 산업계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도 하고요. 이런 노력으로 지구 표면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한 2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낮게 1.5도로 제한을 하면은 그것을 성공하면은 해수면 상승폭도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옥수수나 밀 등 식량의 생산량 감소 속도도 50%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 논의되는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와 다르게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지니고 있잖아요. 네. 각국이 이를 위한 방침들을 내놓을 텐데 우리나라는 어떤 내용을 발표하게 되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조명래 장관은 오는 12월 11일, 그러니까 오는 11일 화요일에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파리 협정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과 또 제2차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등 국내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세계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번 회의의 어떤 전망 어떤가요? 전망은? 네, 사실 이번 회의는 약간 어렵지 않겠냐, 조금 난관들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을 했죠. 물론 협정 발효 3년이 지나야지 진짜 탈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당사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번 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도.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는 없다, 안 믿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장과는 다르게 주류 과학계는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기온이 상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 미국 연방기관이 낸 제4차 기후변화 평가서를 보면요. 20세기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한 인류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세기 말에는 기온이 무려 섭씨 5도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해수면이 2m 이상 올라가고요. 일부 지역의 대규모 침수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원래 올해 세부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이번 같은데요. 회의가요. 네, 강대국이든 개도국이든 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침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과학기술 전문 인력들이 많은데요. 이런 고경력 연구원들의 우수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을 돕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요. 지역 대학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까지 창출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와 현장 진단 등 기술 지원 방법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직장을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과학기술인들을 중소기업 기술 주치의로 지정해 기업을 돕기 위한 사전 교육장입니다. 고경력 과학자들을 중소기업의 전담 기술 주치의로 지정해 기업을 지원하는 게 임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지난 10월 시작된 기술 주치의 지원 사업은 내년 4월까지 전문가 100여 명을 배출하게 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효율성을 높여나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은 청년 피해로, 즉 청년 일자리 육성 사업을 시행하는 대전대, 충남대 등 대전권 5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중년들과 젊은이들이 같이 이렇게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렇게 기업은 또 자기가 어려운 기술을 지원받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만남의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 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고민을 해결해주면서 노년과 청년층의 일자리를 이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케냐에 세워지는 과학기술원의 교육 연구 모델을 통째로 수출합니다. 카이스트는 케냐 정부에서 발주한 케냐 과학기술원 건립 컨설팅 사업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케냐 과학기술원은 케냐 정부가 아프리카 실리콘밸리 건설을 목표로 나이로비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콘자 기술혁신도시의 핵심 주력시설입니다. 카이스트는 내년부터 3년간 기계공학 등 6개 핵심 학과와 공통기초과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자재를 공급하고 대학 경영 계획을 컨설팅합니다. 총 사업비는 1,070억 원 규모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차관을 받아 진행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70% 정도였습니다. 인공지능 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좋은 점으로는 24시간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2%를 차지해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대기 시간이 없는 민원 처리,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 받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서 출하 직전에는 반드시 닭의 무게를 측정해야 합니다. 네, 방역 문제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번잡한 과정인데 스마트팜 기술이 해결책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3살 최민영 씨는 항생제를 쓰지 않고 닭 6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평소 크게 사람 손이 필요 없지만 출하를 앞두고는 분주합니다. 출하 3일 전부터 매일 10,000마리당 300마리의 무게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도움을 받고 싶지만 방역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사람도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닭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그 중량 측정을 하고 나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 급이량이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곤 했어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스마트팜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온도와 이산화탄소 등의 양계장 내부 환경을 확인하고 조절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에 무게를 측정하는 기술을 추가한 겁니다. 개사 안에 설치된 저울에 닭이 올라가면 수시로 무게를 재 평균 수치를 내는 원리입니다. 이 실시간 평균 중량 측정 시스템은 닭의 출하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료값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기술이지만 농가에서는 노동력이 크게 줄어 반기고 있습니다. 또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육질도 좋아집니다. 이 시스템은 평소에는 닭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역할도 합니다.
중량이 좀 낮아지거나 아니면 높거나 하면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육 관제를 그 중량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앞으로 행동과 소리 등을 통해서도 달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통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식중독이라고 하면 여름에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찬바람이 불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식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지정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노로바이러스 겨울철에 더 잘 걸리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인가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고 구형인데 주로 겨울철에 급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네. 사람의 경우엔 소장이나 대장에서만 증식하지만 자연 환경에서는 장시간 생존이 가능한데요. 다른 바이러스와는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60도에서도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됩니다. 또한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그 활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게 특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한 재작년쯤에 좀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요. 네, 좀 힘들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져도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겨울 발병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매년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발생수가 증가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국내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보면 11월에는 128명, 12월에는 115명, 2월에는 29명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은 이맘때가 가장 높은데요. 겨울철에는 어패류나 해산물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굴이나 조개, 생선 등을 익히지 않고 먹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면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왜 겨울에 일부러 회 먹으러 가잖아요.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데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 2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오심이나 구토, 설사, 복통의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2, 3일 동안 지속되다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소아는 구토가 흔하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두통, 발열, 오한 및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은 감염된 환자 절반에서 발생하는데요. 또한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서 4회에서 8회 정도 발생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장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감염이기 때문에 설사에 피가 섞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경험담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발열이나 이제 근육통 때문에 몸살이라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도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어떤 경로로 전염이 되나요? 네,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에 의해서 오염될 수도 있고요.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을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소량이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습니다. 전염성은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에 가장 강하고 회복 후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도 전염성이 유지됩니다. 아니, 전염성까지 높다고 하니까 주변에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있으면 특히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회복됩니다. 보통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는데요. 대신 수분을 공급하여 탈수를 교정해주는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로 부족해진 수분을 채우고요. 경도에서 중증도의 탈수는 경구 수액 공급으로 탈수와 전해질 교정이 가능하지만 심한 탈수는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토나 설사가 심한 경우 추가적인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너무 심할 땐요? 과도한 구토로 경구 수액이
경구 수액 공급이 어려울 때는 구토를 완화하는 약물인 항구토제를 사용한 후 경구 수액 공급을 다시 시도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노로바이러스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말씀하신 수액 정도 맞고 물 많이 섭취하면 좀 좋아지는 건가요? 네, 노로바이러스는 대부분 일시적으로 저절로 회복되어 경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네. 대부분 외래에서 치료를 시행합니다. 예. 그러나 합병증 위험이 큰 노인이나 임산부, 당뇨 환자의 경우 일주일 이상 증상이 계속되면 입원 치료를 고려합니다. 입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식중독 하면은 여름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습하고 더워서 식중독균이 활발하게 좀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일반적인 식중독과 이 노로바이러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식중독이란 식품의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인데요. 네. 여름철에는 장염, 비브리오는 오염된 해산물에 의한 세균성 장염이 흔한데요. 장염, 비브리오는 바닷물과 갯벌에 분포하고 수온이 20도가 넘으면 활발하게 증식하고 5도 이하에서는 증식이 할 수 없습니다. 보통 6일에서 10일 사이에 6월에서 10월 사이에 급증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열에 약해서 60도에서 15분, 100도씨에서는 수분 내에 사멸하게 됩니다. 장염 비브리오는 바닷물에 분포하고 있어서 어패류가 가장 흔한 오염원이고요. 생선이나 조개 껍데기, 내장, 아가미 등에 존재하여 조리 과정에서 회를 오염시키고 냉장고, 도마, 행주, 칼이나 조리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 다른 식품의 2차적 오염을 유발합니다. 또한 대장균에 의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염된 부추나 오이 등을 깨끗한 물로 씻지 않거나 씻어도 장시간 상온에 내버려 둔 후 섭취하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의 차이가 식중독은 뭐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라면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그 오염원인 거죠? 감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전체를 포함한다고. 본체를 포함하는 개념이군요. 자, 이 노로바이러스 외에도 겨울철에 특히 기승을 부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또 로타바이러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영유아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질병인가요? 네,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서 겨울철 설사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장염으로 입원하는 5세 미만 소아의 3분의 1 정도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감염 후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증상이 없어진 후 10일까지 감염된 사람의 대변에 존재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이 기간에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죠. 아이의 기저귀를 교체해 준 후 손을 씻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그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데요. 증상으로는 구토와 발열이 나타나고 묽은 설사를 초래해 탈수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일에서 6일간 지속하는 데 증상은 영유아는 탈수가 매우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예방접종을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말씀도 하셨고 뭐 노로바이러스든 뭐 로타바이러스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노로바이러스 예방 방법은 외출 후나 화장실 사용 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요. 조리를 시작하기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식품을 조리할 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채소류 등 비가열 식품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에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전염이든 예방이든 손 씻기가 철저히 이루어져야겠죠. 자,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지정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과학본색에서는 블루라이트로 인한 영향을 다뤘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목이나 목의 통증, 두통과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피부 노화도 해당되는데요.
이 VDT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눈을 모니터나 휴대전화 화면에서 30cm 이상 떨어뜨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한 가지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특히 목, 어깨, 허리를 지탱하는 근육의 피로감을 유발하는데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하면 좋지만 어렵다면 사무실 복도를 한 바퀴 돌거나 산책을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